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설산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김민준, 한때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명성을 떨쳤던 강력계 형사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버시자 가족은 털이 북슬북슬한 점원 셰퍼드 렉스였다. 렉스는 민준의 과거를 알기라도 하듯 언제나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렉스의 충직한 눈빛은 민준의 얼어붙은 심장에 유일한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였다. 민준은 5년 전 여동생 민영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민영은 촉망받는 생물학자였고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준은 동생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지고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그날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침이었다. 민준은 렉스와 함께 오두막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렉스는 눈밭을 가르며 민준의 앞을 신나게 달려갔다. 녀석의 튼튼한 다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았다. 최근 이 산에 덫을 놓는 밀렵꾼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렉스에게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걸었다. 갑자기 렉스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렉스는 코를 킁킁거리며 한 곳을 응시했다. 민준은 렉스의 시선을 따라갔다. 깊은 눈밭 속에 무언가가 파묻혀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렉스. 물러서 그가 소리쳤지만 렉스는 이미 눈밭 속으로 뛰어든 뒤였다. 렉스는 덫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한 듯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렉스가 덫에 걸린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덫에 걸린 렉스를 확인했다. 렉스의 앞발은 덫에 깊이 물려 있었고 뼈가 부러진 듯 꺾여 있었다. 렉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밭을 뒹굴었다. 그의 비명소리는 설산의 정적을 갈랐다. 민준은 렉스를 덫에서 빼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덫은 너무나 견고했다. 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다. 렉스, 버텨, 내가 구해줄게. 민준은 절규했지만 렉스는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가빠졌고 눈은 희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혹독한 추위와 출혈이 렉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렉스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눈보라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늙은 늑대였다. 털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그의 몸은 앙상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살아있었다. 늑대의 눈은 깊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늑대는 민준과 렉스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렉스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민준은 늑대를 경계했다. 늑대는 야생의 맹수였고 부상당한 렉스는 늑대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 민준은 렉스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앞에 몸을 숙였다. 가까이 오지 마, 렉스를 건드리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늑대는 민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렉스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신기하게도 렉스의 피투성이 아빠를 핥기 시작했다. 늑대의 혀는 렉스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쌌고 늑대의 몸에서 미세한 푸른빛이 희미하게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렉스는 늑대의 손길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늑대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었다. 민주는 이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늑대가 렉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렉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늑대는 렉스의 상처를 한참 동안 핥았다. 렉스의 몸에서 흐르던 피는 서서히 멎었고 녀석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되는 듯 했다. 늑대는 렉스를 한 번 더 핥아준 후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늑대의 깊고 푸른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민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민준이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눈빛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늑대의 귀 한쪽에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민준은 그 흉터에서 기시감을 느꼈지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늑대는 민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녀석의 발자국은 눈밭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순식간에 눈볼에 휩쓸려 희미해졌다. 민준은 홀린 듯이 늑대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다. 늑대의 기이한 행동은 민준의 마음속에 강렬한 의문을 남겼다. 야생의 늑대가 왜 동족이 아닌 개를 도와주었을까? 그리고 그 늑대의 눈빛은 왜 그리도 슬프고 간절했으며 그에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민준은 렉스를 덫에서 빼내는데 성공했다. 렉스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출혈은 멎었고 렉스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렉스를 등에 업고 힘겹게 오두막으로 향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남긴 미스터리한 만남이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늙은 늑대와의 만남이 5년 전 잃어버렸던 여동생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준은 렉스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상처를 살폈다. 렉스의 앞발은 여전히 심하게 부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출혈은 거의 멎어 있었다. 늑대가 핥아준 부분의 상처는 마치 약을 바른 듯 희미하게 아물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야생의 늑대가 상처를 핥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는 없었다. 늑대의 침에는 뭔가 특별한 치유 물질이라도 있는 것일까? 민준은 렉스의 털에서 낯선 털 한 가닥을 발견했다. 옅은 회색빛에 은빛이 감도는 털이었다. 어제 렉스의 상처를 핥아주던 늙은 늑대의 털임이 분명했다. 민준은 그 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늑대의 귀에 있던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떠올랐다. 그 흉터는 어딘가 익숙했다. 민준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민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영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고 그 강아지의 귀에도 희미하게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 강아지는 민영이 아끼던 개였지만 민영의 사고 즈음에 사라져버렸던 터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강아지가 늑대가 되어 나타났을 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늑대의 눈빛과 그 흉터는 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의문을 품었다. 다음 날 아침 렉스의 상태는 훨씬 좋아져 있었다. 절뚝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민주는 렉스의 놀라운 회복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그는 늑대가 남긴 의문을 풀기 위해 오두막을 나섰다. 어제 늑대가 나타났던 곳으로 향하는 길에 민주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민영과 함께 일했던 유능한 생물학자이자 민영의 절친한 친구였다. 박지연은 민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 오빠,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지연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민준은 당황했다. 오빠 동생 민영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그날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심증을 굳히고 이 주변을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여기에 숨어 지내는군요. 민영이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민영은 오빠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지연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미스터리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참이었다. 민주는 지연에게 어제 늙은 늑대와 렉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설명했다. 지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특히 늑대의 은빛 털과 삼각형 흉터에 대한 이야기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늑대의 귀에 삼각형 흉터라고요. 그리고 치유 능력까지.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연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영의 일기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울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생체 이식 연구와 관련이 있었죠. 특히 동물의 유전자 변형과 기억이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한울그룹,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한울그룹은 이 산 전체를 사들이려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고급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 뒤에 뭔가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요. 민영의 죽음도 한울그룹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민영은 한울그룹의 비밀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한울그룹은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산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지연은 한울그룹이 이 산의 특정 지역에 비밀 연구시설을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영은 한울그룹이 이 산 깊은 곳에 비밀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잔혹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정했어요. 특히 그들은 늑대를 이용한 실험에 집착했다고 해요. 늑대의 강인한 생명력과 지능을 이용해 어떤 생체 병기를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민주는 늑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 담겨있던 슬픔과 간절함, 그리고 익숙함. 설마 그 늑대가 민영이 아끼던 그 강아지라는 거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민영의 일기장에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동물에게 이식하는 연구였죠. 민영은 이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어요. 늑대의 귀에 있는 삼각형 흉터는 아마 실험견에게 표식으로 새겼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영이 아끼던 그 강아지가 어떤 이유로든 한울그룹의 손에 넘어가 실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특별한 치유 능력은 아마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부산물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렉스에게 나타난 기이한 치유 능력, 늑대의 눈빛, 그리고 민영의 일기장에 언급된 비밀 연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민영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뒤에는 한울그룹의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그 늙은 늑대가 서 있었다. 그럼 그 늑대는 민영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민영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고 자신의 기억을 동물에게 이식하는 실험에도 관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늑대에게 이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늑대가 민영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5년 전 잃어버렸던 동생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동시에 그는 늑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한울그룹은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생명의 존엄성마저 짓밟은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영의 억울함을 풀고 한울그룹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 지연은 민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제야 민준이 5년 전에 상처에 갇혀 있던 과거의 형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투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좋아요. 오빠,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요. 저도 민영의 죽음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설상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지연은 직감적으로 몸을 숨겼다. 눈보라 속에서 한울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설상차 여러 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늑대를 찾고 있었다. 늑대가 가진 비밀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는 주머니에 든 늑대의 털을 꽉 쥐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처했다. 렉스는 민준의 발치에 바짝 붙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들은 이제 늑대와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할 참이었다. 한울그룹의 설상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준과 지연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렉스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민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늑대가 남긴 의문과 한울그룹의 음모는 민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늑대에게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지연아, 그 늑대가 나타났던 곳으로 가보자. 어쩌면 민영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렉스를 안심시키듯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한울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눈밭을 조심스럽게 헤치고 어제 늑대가 나타났던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숲은 고요했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렉스는 민준의 발치에 바짝 붙어 걸었다. 늑대가 사라졌던 자리에는 희미한 발자국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 숲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민준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얼마나 걸었을까. 늑대의 발자국은 낡고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서 멈춰 있었다. 절벽은 두꺼운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뚫린 동굴 입구가 보였다. 동굴 입구는 흙과 나뭇가지로 위장되어 있어 언뜻 봐서는 눈치채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했다. 여기에요. 늑대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동굴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금속 냄새가 섞여 풍겨 나왔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냄새, 오래된 연구시설에서 나는 냄새 같아요. 민영이의 일기장에서 언급된 한울그룹의 비밀 연구실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손전등을 꺼내 동굴 안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이 동굴의 내부를 밝혔다. 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파놓은 듯한 터널로 이어져 있었다. 터널의 벽면은 거친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터널은 지하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철문에는 어떤 문구도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낡은 자물쇠와 거미줄이 그곳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지연은 철문 앞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비를 꺼내 철문의 자물쇠를 스캔했다. 이건 최첨단 전자 잠금 장치인데 겉만 낡았을 뿐 내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민영이의 일기장에서 비밀번호 힌트를 찾았어요. 지연은 능숙하게 숫자들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한때 최첨단 시설이었을 것이 분명한 비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고 부서진 실험 장비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쇠창살이 박힌 우리들, 알 수 없는 약물이 담긴 유리병들, 그리고 실험 도구들이 마치 버려진 유령의 집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았을까. 렉스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은 곤두섰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렉스는 마치 이곳의 어두운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민주는 렉스를 진정시키며 주변을 살폈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낡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들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영의 필체가 분명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준의 시선은 한쪽 책상에 놓인 낡은 노트북으로 향했다. 노트북은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옆에는 민영의 필체로 나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쓰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민영의 날짜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시키스키스년 엑수얼 엑시일 한울그룹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났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동물에게 이식하는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늑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늑대의 강인한 생명력과 뛰어난 감각 그리고 지능 때문이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동물의 지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사고방식까지 이식하여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생체 병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들은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였다. 나는 이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나 막강하다. 나는 이 일기장에 모든 증거를 기록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식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몸을 떨었다. 민영이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민준의 시선은 일기장 속 사진 한 장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쇠창살 우리 안에 갇힌 어린 늑대 한 마리가 있었다. 늑대의 귀에는 선명한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의 옆에는 민영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이 늑대는 어제 그 늙은 늑대였어. 민영이가 키우던 그 강아지가 늑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늑대가 바로 민영이가 실험실에서 만난 그 늑대였어.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늑대가 민영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연의 말이 사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실험실, 고통에 신음하는 늑대들, 그리고 민영의 슬픈 눈빛. 민영은 어린 늑대에게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이 늑대가 나의 기억을 지켜줄 거야. 민주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것은 민영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늑대는 민영의 기억을 품고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민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렉스는 민준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렉스의 눈빛은 민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슬픔으로 가득했다. 렉스 또한 어렴풋이나마 늑대와의 교감을 통해 민영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다. 오빠 괜찮아요. 지연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영이의 기억이야. 늑대가 민영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 민영이는 한울그룹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 그래서 살해당한 거야. 그 늑대는 민영이의 모든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낡은 연구실의 문이 다시 한번 묵직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려는 듯했다. 김태식 전무가 보낸 한울그룹의 특수요원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늑대와 민영의 일기장에 담긴 비밀을 없애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젠장 벌써 눈치챘군 지연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재빨리 민영의 일기장과 노트북을 챙겼다. 오빠, 서둘러야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민주는 렉스를 보았다. 렉스는 김태식 전무의 조직원들을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결연했다. 렉스는 민준과 민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민준은 늑대의 털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이제 늑대의 기억과 민영의 유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지하 연구실은 그들의 마지막 전장이 될 참이었다. 지하 연구실의 철문이 쿵 거대한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울그룹 특수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했다. 민주는 렉스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민영의 일기장과 노트북을 든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지연아, 증거들을 잘 지켜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민준이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마침내 낡고 녹슨 철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정의 충격기와 그물총, 그리고 소총까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한울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민준과 지연, 그리고 렉스를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걸었다. 그의 눈은 렉스와 늑대의 털을 든 민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이 박사 딸과 이 박사의 실험체, 감히 나의 비밀에 손을 대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민준은 최 회장을 노려보았다. 최 회장, 당신이 민영이를 죽였어. 당신의 잔혹한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내 동생을 죽였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 회장은 비웃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지. 그리고 너무 순진했어. 생명의 존엄성 따위를 운운하며 나의 위대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으니 그녀의 죽음은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실험체, 늑대, 그는 나의 최고 걸작이 될 예정이었다. 이 박사가 감히 자신의 기억 일부를 그 늑대에게 이식해서 나의 프로젝트를 망쳐놓았지. 하지만 걱정 마라. 이제 너를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함께 그 늑대가 가진 너의 여동생의 기억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늑대에게 내 여동생의 모든 기억을 이식하면 그는 나의 완벽한 병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최 회장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민영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손짓했고 특수요원들이 민준과 지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렉스가 맹렬하게 포효하며 민준의 앞으로 나섰다. 녀석은 몸을 웅크리고 특수요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렉스는 비록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맹렬했다. 그는 이빨과 발톱을 이용해 요원들에게 맞섰다. 렉스는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충직한 전사였다. 하지만 특수요원들은 압도적인 수화무기로 렉스를 몰아붙였다. 전기 충격기가 렉스의 몸에 가해지자 렉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피가 솟구쳐 나왔다. 렉스는 쓰러지면서도 최 회장을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렉스 안 돼. 민준이 절규하며 렉스에게 달려갔다. 그는 렉스의 몸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보호하려 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민영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민영은 어둡고 습한 연구실에서 홀로 최 회장과 맞서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민영은 최 회장을 향해 소리쳤다. 최 회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민영을 노려보았다. 닥쳐라. 너 따위가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려 해.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진화를 앞당길 것이다. 내년의 오빠처럼 어리석은 도덕적 잣대는 필요 없어. 최 회장은 민영의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민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최 회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 회장은 일기장을 빼앗자마자 민영의 배를 발로 찼다. 민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 회장은 쓰러진 민영을 향해
소총을 겨눴다. 이 모든 비밀은 너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네 오빠도 곧 너의 뒤를 따르게 될 거야. 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구실 안을 울렸다. 민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어린 늑대를 향했다. 늑대는 쇠창살 우리 안에 갇혀 민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영은 늑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늑대야, 기억해줘. 나의 모든 것을 민준 오빠에게 전해줘. 민영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에서 늑대의 털 한 가닥이 떨어져 늑대에게로 날아갔다. 늑대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영은 그렇게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민주는 그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드디어 마주한 것이었다. 민영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늙은 늑대는 그날의 유일한 증인이자 민영의 마지막 유언을 간직한 존재였다. 민영은 자신의 기억과 진실을 늑대에게 이식함으로써 오빠에게 모든 것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늑대가 가진 치유 능력 또한 민영의 유전자에 담긴 특별한 능력이 발현된 것이었다. 최 회장,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민주는 분노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렉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김태식 전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든 늑대의 털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늑대의 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민준의 몸을 감쌌다. 민준의 눈빛은 늑대의 그것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최 회장은 민준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저게 무슨... 지은은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늑대가 지닌 치유의 능력과 유사했다. 민영의 기억이 민준에게 완전히 이식되면서 민준 또한 늑대와 같은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즉시 노트북을 켜고 민영의 일기장 내용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빠,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둘러요. 민준은 초인적인 힘으로 특수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렉스처럼 민첩했고 그의 공격은 늑대처럼 맹렬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요원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 회장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병기인 늑대가 사라진 지금 민준이 늑대에게 이식된 민영의 능력을 각성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늙은 늑대였다. 녀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늑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늑대는 민준의 어깨를 핥으며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민준에게 전달하는 듯했다. 늑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민준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민준은 늑대의 힘을 통해 민영의 모든 기억과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민영의 슬픔, 민영의 분노, 민영의 간절함, 그리고 민영의 사랑, 모든 것이 민준의 일부가 되었다. 최 회장은 늑대의 등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감히 내 놈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이젠 정말 끝을 봐야겠군. 최 회장은 소총을 겨누고 늑대와 민준을 향해 발사했다. 렉스가 늑대와 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날렸다. 렉스는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렉스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녀석은 끝까지 버텼다. 늑대와 민준은
렉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렉스는 민준의 발치에 쓰러지면서도 최 회장을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렉스의 쓰러진 몸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민영의 죽음에 대한 슬픔, 렉스의 희생, 그리고 늑대가 전해준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내부에서 폭발했다. 민준의 몸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지하 연구실 전체를 뒤덮었고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전등이 깜빡이다 꺼지고 컴퓨터 서버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지은의 능력은 단순한 전자기기 교란을 넘어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의 분노와 슬픔이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는 듯 했다. 최 회장은 민준의 능력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때 늑대는 쓰러진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눈은 최 회장을 향해 불꽃을 뿜는 듯 했다. 늑대는 최 회장의 만행과 그로 인해 희생된 모든 영혼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다. 늑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최 회장에게 돌진했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늑대는 자신의 몸으로 최 회장을 덮쳤다. 그의 이빨이 최 회장의 팔을 물어뜯었다. 최 회장은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든 소총을 떨어뜨렸다. 늑대는 최 회장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지연은 이 모든 순간을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영의 일기장과 함께 최 회장의 USB를 찾아냈다. USB에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자료와 최 회장의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그때 지하 연구실 위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준이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최 회장은 늑대에게 물린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늑대는 힘없이 최 회장의 몸 위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다. 민주는 늑대에게 달려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늑대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 속에는 민영의 사랑과 평화로움, 그리고 민준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늑대는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늑대의 안돼, 민준은 절규했다. 그의 눈물은 늑대의 피와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늑대의 희생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 순간 연구실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었다. 지하 연구실은 늑대의 마지막 포효와 함께 찾아온 정적에 잠겼다. 민주는 늑대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늑대의 피와 뒤섞여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적셨다. 늑대의 눈은 여전히 민준을 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생명력은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민영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민준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늑대의 죽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음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늑대가 전해준 민영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의 심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것을 느꼈다. 렉스는 민준의 발치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총알이 박힌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녀석은 끝까지 민준의 손을 핥으려 애썼다. 렉스의 눈빛은 늑대의 그것처럼 강렬했고 민준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렉스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렉스의 몸을 감쌌지만 총상은 너무나 깊었다. 렉스는 민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민준은 또다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는다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때 철문이 완전히 부서지며 연구실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호 기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을 유인해 온 것이 분명했다. 경찰들은 끔찍한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피투성이가 된 렉스와 늑대의 시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민준, 쓰러져 있는 최 회장과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강민호 기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들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강민호 기자는 곧바로 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은 김태식 전무의 손에서 빼낸 USB와 민영의 일기장이 담긴 노트북을 강민호 기자에게 건넸다. 기자님,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한울그룹의 잔혹한 생체 실험, 제 여동생의 죽음, 그리고 민준이 동생 민영 씨의 죽음,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강민호 기자는 USB와 노트북을 받아들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렉스와 늑대의 시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놓지 못하는 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울분이 치솟았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경찰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최 회장을 체포했다. 그의 주변에 쓰러져 있던 블랙 섀도우 조직원들도 차례로 연행되었다. 연구실은 봉쇄되었고 경찰은 즉시 한울그룹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의 체포는 한울그룹의 거대한 비리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늑대의 희생과 민준의 각성, 그리고 지연과 태준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준은 여전히 늑대와 렉스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경찰들이 늑대와 렉스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자 민준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안 돼요, 늑대는 제 가족이에요. 렉스도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졌다. 강민호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민준 씨, 저들도 이제 편히 쉬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끝맺어야 합니다. 강민호 기자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늑대와 렉스의 몸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연구실 밖으로 옮겨졌다. 민준은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남긴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그리고 렉스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삶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연일 한울그룹의 비리와 최 회장의 잔혹한 생체 실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라졌던 동물보호단체 자유의 늑대들의 진실과 이지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박태준의 여동생 박수아의 비극적인 희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최 회장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한울그룹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한울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깨달았고 그 능력으로 동생과 늑대, 그리고 렉스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버려진 지하 연구실을 개조하여
러 재단이라는 이름의 동물보호 및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라어는 최 회장이 만들려 했던 생체병기의 이름이었지만 민주는 그 이름을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바꾸려 했다. 러 재단은 한울그룹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 박지연은 레어 재단의 핵심 연구원이 되었다. 그녀는 민영의 연구를 이어받아 동물 생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강민호 기자는 러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하여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그의 기사들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태주는 러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민준과 지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수아의 죽음이라는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그는 러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치유를 얻었다. 민준은 렉스와 늑대를 언덕 위 사자상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들의 무덤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민준은 매일 그곳을 찾아 그들과 대화하듯 시간을 보냈다. 렉스와 늑대는 민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나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이 잃어버렸던 가족이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민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 민준의 능력은 점차 섬세해졌다. 그는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능력을 러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며 인간과 동물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는 늑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공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동참했다. 시간이 흘러 언덕 위 사자상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희생의 언덕이라 부르며 진실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했다. 민준의 오두막은 려 재단의 작은 사무실이 되었고 주변에는 동물보호소와 연구시설들이 들어섰다. 눈 덮인 설산은 이제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지연, 태준과 함께 언덕 위 쉐도우와 렉스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계는 새로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민준은 늑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늑대와 렉스, 그리고 민영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민준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늑대야, 렉스야,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 너희들이 준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민준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때 그의 늑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더니 늑대와 렉스의 무덤께서 한 줄기 푸른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듯했지만 민준은 그 안에서 그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쉐도우와 렉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민준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민준은 지연, 태준과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늑대와 렉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진실과
사랑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들은 그 의미를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용서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지하 연구실에서의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 민주는 늑대와 렉스의 희생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늑대가 전해준 민영의 모든 기억과 감정 그리고 렉스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충성심이 그의 심장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것을 느꼈다. 경찰들은 최 회장과 그의 잔당들을 체포하여 연행했고 한울그룹의 모든 비리와 잔혹한 생체 실험의 증거로 지하 연구실은 봉쇄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진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한울그룹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울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렉스와 늑대를 언덕 위 사자상 옆에 직접 묻어주었다. 쉐도우는 늑대의 새 이름이었다. 그가 그림자처럼 민준의 곁을 지키고 그림자처럼 최 회장의 악행을 추적했기 때문이었다. 쉐도우의 무덤개는 늑대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다. 렉스의 무덤에도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팻말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쉐도우와 렉스에게 느꼈던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은의 방송과 태준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사실은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집합체이자 진실을 위해 싸운 영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사자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상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된 모든 생명들을 기리고 진실의 승리를 상징하는 숭고한 추모비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쉐도우와 렉스의 무덤가를 찾아 헌화하며 그들을 추모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공감 능력을 깨달았고 그 능력으로 동생 민영과 쉐도우 그리고 렉스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버려진 지하 연구실을 개조하여 러 재단이라는 이름의 동물보호 및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레오는 최 회장이 만들려 했던 생체병기의 이름이었지만 민주는 그 이름을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바꾸려 했다. 리우 재단은 한울그룹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 박지연은 러 재단의 핵심 연구원이 되었다. 그녀는 민영의 연구를 이어받아 동물 생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지연은 민준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했다. 그녀는 민준의 공감 능력이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특정 상황에서 치유의 에너지까지 발현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지연은 이 능력이 민영의 유전자와 쉐도우에게 이식된 정보가 민준에게 완벽하게 전이되면서 발현된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녀는 민준의 능력이 인류와 동물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강민호 기자는 한울그룹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언론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러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하여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그의 기사들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민준의 용기와 쉐도우,
그리고 렉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태준은 여동생 수아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섀도우와 렉스의 희생, 그리고 민준의 각성을 통해 수아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음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 그는 탐정사무소를 폐쇄하고 러 재단의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수아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태준은 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 여전히 섀도우와 렉스를 그리워하고 민영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민준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어느덧 어엿한 중년의 남성으로 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불안과 슬픔 대신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러 재단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의 공감 능력은 점점 더 섬세해져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능력을 활용하여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며 인간과 동물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는 섀도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공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동참했다. 바닷가 마을은 이전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공원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공원 곳곳에 심어진 새로운 나무들처럼 희망을 키워나갔다. 언덕 위 사자상 옆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희생의 언덕이라 부르며 진실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했다. 민준의 오두막은 러 재단의 작은 사무실이 되었고 주변에는 동물보호소와 연구시설들이 들어섰다. 눈 덮인 설산은 이제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준은 태준, 지연과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에 바칠 새로운 꽃들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섀도우의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섀도우, 렉스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 너희들이 주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때 그의 늑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더니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계에서 한 줄기 푸른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듯 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그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섀도우와 렉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민준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민준은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설산은 봄을 맞이하고 여름의 녹음을 지나 다시 하얀 눈으로 덮이곤 했다. 그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 김민준의 삶 또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났다. 지하 연구실에서의 충격적인 사건과 섀도우, 그리고 렉스의 희생은 민준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최 회장과 한울그룹의 모든 잔혹한 행위들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울그룹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그들의 불법적인 이득은 동물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환수되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도 진실의 힘과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외로운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공감 능력을 깨달았고 그 능력으로 동생 민영과 섀도우 그리고 렉스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버려졌던 지하 연구실을 완전히 개조하여 러 재단이라는 이름의 동물보호 및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레어는 최 회장이 만들려 했던 생체병기의 이름이었지만 민주는 그 이름을 희망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려 했다. 러 재단은 한울그룹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되었다. 박지연은 러 재단의 핵심 연구원이자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민영의 연구를 이어받아 동물의 생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민준의 공감 능력이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특정 상황에서 치유의 에너지까지 발현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했다. 지연은 민준의 능력이 인류와 동물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동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그녀와 민주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강민호 기자는 한울그룹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언론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러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하여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그의 기사들은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민준과 지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박태주는 여동생 수아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섀도우와 렉스의 희생 그리고 민준의 각성을 통해 수아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음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 그는 탐정사무소를 폐쇄하고 러 재단의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민준과 지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수아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태주는 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 여전히 섀도우와 렉스를 그리워하고 민영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민준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어느덧 어엿한 중년의 남성으로 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불안과 슬픔 대신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러 재단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동물들을 구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의 공감 능력은 점점 더 섬세해져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능력을 활용하여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며 인간과 동물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는 섀도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공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동참했다. 러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보호 단체가 되었고
민주는 생명 존중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바닷가 마을은 이전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공원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공원 곳곳에 심어진 새로운 나무들처럼 희망을 키워나갔다. 언덕 위 사자상 옆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희생의 언덕기라 부르며 진실을 위해 싸웠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했다. 민준의 오두막은 러 재단의 작은 사무실이 되었고 주변에는 동물보호소와 연구시설들이 들어섰다. 눈 덮인 설산은 이제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준은 지연, 태준과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에 바칠 새로운 꽃들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섀도우의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섀도우, 렉스,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 너희들이 준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때 그의 늑대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더니 섀도우와 렉스의 무덤계에서 한 줄기 푸른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듯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그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섀도우와 렉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민준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다. 민준은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공감 능력은 그가 만나는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세상에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지연과 태준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민영, 섀도우, 렉스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지연, 태준과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바닷가 마을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붉고 푸른빛이 하늘과 바다를 수놓으며 황홀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순간을 축복하는 빛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비극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발자취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삶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용서와 치유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아름다운 증거였다.